들었는데 오늘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루 스코어로도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또 감독님이 지금 제가 오랜 세월 배웠는데 너무 기분 좋아하셔서 감독님부터 강하늘 씨, 박정민 씨, 민진웅 씨 한 분씩 인사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석으로 가득 메우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3.1절이고 저도 오전에 귀향 보고 왔어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귀향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네요. 네, 여러분 저는 동주에서 윤동주 시인님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강하늘이고요. 3.1절 다들 태극기는 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같은 진짜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영화 의미 있는 영화를 위해서 진짜 저 끝에 있는 좌석부터 제일 앞에 있는 좌석까지 꽉 메워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되게 뭔가 감격스럽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송몽규 선생님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네, 3.1절 날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300분 정도 정말 의식 있는 관객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식 있는 관객분들과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주에서 동주와 몽규의 친구 처종이 맡은 민진웅입니다. 네, 모두 잘하고 오늘 대한동주 만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봉을 한 지 2주 돼서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굉장히 저희 벼루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저도 사실은 세 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고 감독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뵈서 제가 궁금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사실 영화를 오랜 세월 제가 본 팬으로서 감독님 영화에 대한 굉장히 높은 항상 믿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독님이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야기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요. 감독님이 최근 만드신 새 영화 이전에도 그랬지만 소원, 그 다음에 사도, 그리고 오늘 동주 세 편의 공통점이 다 두 글자고 다 사람 이름이고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편의 그 못지않은 더 큰 공통점, 중요한 공통점은 인물에 대해서 만드는 창작자의 상가는 마음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저한테는 사실 가장 큰 감동이 그런 거거든요. 동주라는 영화도 사실은 훨씬 더 눈물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울릴 수도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도 절제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상가는 태도로 이렇게 영화를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감사가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사실 윤동주 씨 한두 편 모르는 국민들 없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연출을 하실 때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걸 영화로 찍으려고 할 때 감독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빅펄의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면 지난 70년 동안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영상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큐멘터리 말고는. 하다못해 TV 단막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마치 제가 잘못 찍으면 저는 이제 감독님의 끝. 저는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어떤 과도한 왜곡이나 또 지나친 강요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반영되게 되면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뿐이 아니라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신현식 감독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배우들도 같은 마음으로 특히 이 배우들이 그 실존 인물들을 연구했던 과정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탐험하고 그런 것들이 다 힘이 모아져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네. 요즘 뭐 사실 충무로에서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하나가 강하늘 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사이에도 또 최근에도 지금 영화 부편이 동시에 걸려있기도 하고요. 네. 워낙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어떤 그 하나의 정점에 올라가 계시죠. 강하늘 씨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윤동주 역 하면 그 인물이 어떤 배역이에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어떤 딱 그 모자를 쓴 모습도 있고요. 흑백 사진에 또 윤동주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히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 실존 인물이 모든 사람들이 약간 신성시하는 그런 인물일 때 그런 배역을 맡아서 연기할 때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마음, 부담스러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부담감으로만을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힘들 때 전 진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도망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냥 잠수 탈까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그 이유가 뭔들 하니 이제 제가 연기라는 걸 카메라 앞에서 하고 감독님이 이제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요. 그게 내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영상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인물을 연기한 게 아니라 그게 윤동주 시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이랑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참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저는 정민이 형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하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 윤동주 선생님을 다 생각을 한다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다들 각자 있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초록색, 어떤 분은 파란색 그거를 이제 저는 저만의 윤동주라고 생각하고 연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색을 빼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어떠한 이러이러한 인물이다라고 윤동주 시인님을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갖고 있었던 힘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시인 윤동주 선생님을 다룬 게 아니라 인간 윤동주를 다뤄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참 좋았고 그래서 이 대본에 충격을 받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윤동주 시인님을 어떠한 인물로 보여주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느껴야 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윤동주 선생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런 또 아버지 같은 마음이 생기네요, 저는. 네.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송봉규라는 캐릭터 인물은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일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비문의 인물이 되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송봉규라는 인물 자체를 한국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셈입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와 반대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송봉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물에 대해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자유가 주어지셨을 텐데 정반대로 윤동주와는 또 다른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송봉규 선생님께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동주와 떨어져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분이 뭘 했는지 서술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영화에서도.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봐도 그분께서 윤동주 선생님과 떨어져 있을 때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증언들, 추측들 이런 것뿐이고. 그래서 우선은 송봉규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의 대본이고요. 그래서 뭐니?
아무튼 그래서 그 활자들을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께서 했던 선택과 행동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들은 그분이 실제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실 법한 대사들이 써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독님 말씀을 빌리자면요. 송몽규라는 사람이 이 행동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 넘어가셔서 일본 군 안으로 침입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그 저변에는 어떤 그분 나름의 역사적인 통찰이 있었을 테고 시대적인 고민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아야 그분의 어떤 기록이 크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영화상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대사가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진정성이 1%라도 좀 차이가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이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독해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본을 보면서 그리고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중국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도 하고요. 사비로 비즈니스 타기 스위트룸에서 가면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는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사후 지급 안 되나요? 영수 중이 없어요. 그럼 안 되군요. 네. 굉장히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민준웅 씨는 뭐 지금 보시기만 해도 즐거우실 텐데 사실 이 영화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고서 저는 사실은 의외로 영화가 경쾌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민준웅 씨가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처중 역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밝은 분위기 이런 걸 담당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연기하시기 어떠셨습니까? 우선 그분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서 네, 너무 속된 말로 웃기기만은 안 하려고 진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하늘이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 윤동주, 인간 송몽규를 보여주고 같이 돌아다닐 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 위인이 될 줄은 모른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당신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위인이 계실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니는 시절에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처럼 저처럼 친구들처럼 되게 밝은 순간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빛나던 젊은 시절이 있었던 시절을 옆에서 같이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웃으시는데 강철중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감독님께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은 사실 어느 정도 시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물이 신화가 되어 있고 왠지 윤동주는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시 자체도 워낙 서정적이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 영화를 이제 또 각본을 쓰셨던 신인식 감독님의 방향과 또 이 영화의 전체 연출하시고 만드셨던 감독님의 방향과 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윤동주라는 인물의 약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묘사했다는 거예요. 특히 저한테 흥미로운 건 열등감에 관한 부분인데 영화 속에서 사실 가장 가까운 고정가청관인데 거의 모든 면에서 송몽규보다 항상 뒤쳐져 있고 심지어는 행동할 때도 보면 항상 송몽규는 앞에 있고 뒤에서 따라간다든지 연희 전문 같은 데서 이런 그 동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춘문예도 송몽규가 먼저 됐고 성적도 우등상을 받았고 교토대에 붙은 것도 송몽규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몰랐던 윤동주의 어떤 약한 면, 어두운 면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열등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 영화에 우리가 몰랐던 재미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인물을 비교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열등감의 시작은 윤동주가 먼저가 아니라 송봉주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 속에서는 다 설명되지 않지만은 같은 집에서 3개월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 같은 집이라는 게 윤동주의 집이에요. 송봉규의 아버지가 대릴사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인 거죠. 그리고 집을 보면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는데 송봉규 집은 별체예요. 그리고 3개월 먼저 내가 태어났는데 3개월 뭐 태어났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또 윤동주는 장남입니다. 윤씨 집안에. 그 과거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의 뭔가 그 도부살이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보다 더 공부를 잘해야 되겠고 윤동주보다 운동도 잘해야 되겠고 뭔가 앞서가려는 그런 열등감에서 발로 된 에너지가 결국에는 신춘문예도 당선하고 우등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쌍방 서로 간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이 입장이 어떤 자신의 심리와 감정을 지배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때로는 서로 역할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어가는 것이 동반 관계에서의 핵심 아닐까. 그래서 단순하게 영화에서 보여져 있는 그 윤동주의 열등은 그 배경, 그 시대 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사실은 몽규가 더 윤동주한테 내면의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똑같다라고 봅니다. 감독님께 추가적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 저한테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내용으로는 하나는 열등감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이제 부끄러움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세파에 찌든 이제 귀를 씻는 것 같은 맑은 물에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평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생각하면 저는 훗날 제일 먼저 떠오를 건 그 나레이션 할 때 강하늘 씨 목소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우리가 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세 감독이라면 그것을 아마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를 아마 접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익 감독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요소에서 그 이야기랑 같이 엮어가면서 10편이 넘는 시를 내레이션을 통해서 청각화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사실 영화 속에서 시를 듣는다는 것은 영화적으로 굉장히 관객들한테 지루함을 주는 불리한 선택이죠. 하지만 이 주인공이 윤동주 시인이고 또 가뜩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체는 송몽규이고 그러면 도대체 윤동주의 내면은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물론 이제 송몽규와 윤동주 간의 관계 안에서 리액션을 받을 때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시인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시를 영화 속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자막으로 안 하고 소리로 하는 것은 저는 소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항상 사람은 말은 꾸며댈 수 있고 거짓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소리의 주파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윤동주 시인 역할에 강하늘을 캐스팅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도 강하늘의 보이스톤이 저는 윤동주의 시를 전달하는데 너무나 그 아까 귀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강하늘의 소리에서 관객들이 느낀 거 아닐까. 저는 그거 진작부터 평양섬 때 20살짜리 이 어린 친구를 이제 영화 데뷔를 하는데 저랑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동진 평론가께서 귀를 쓰는 듯한 소리로 말해주니까 성공한 거죠.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많이 가다듬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황정민 씨랑 술 한잔해서 캐스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이 소리에 반하셔서. 그렇죠. 이제 그 황정민하고도 뭐 자주 이제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운명인 건지 숙명인 건지
딱 생각하고 있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